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에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약 100m를 사이에 두고 두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이 사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가슴이 아프죠. 예. 왜냐하면은 양쪽 다 광주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예. 인정을 하고 예. 민주주의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예. 광주에 피 뿌려진 우리 예. 열사들의 덕이다라고 둘 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예. 한쪽은 탄핵 반대한다, 한쪽은 탄핵 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 과연 현재의 상황이 이 광주에서의 의미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과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 개인별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조만간 3월 중순 전에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수라는 표현보다 우파의 어떤 집회에서도 광주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메고 왔다. 또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빚을 졌다. 이런 얘기도 또 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좀 같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 뉴스픽셋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국힘 기회 버리지 않길. 어느 쪽 정당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좀 바로 알겠는데요. 어떻게 나온 발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주요 동기로 명태균의 황금폰을 좀 지목을 하면서 여당의 명태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예. 민주당의 명태균 황금폰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이야말로 예. 이 모든 이후의 사태의 예. 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모든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조 증상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벌어진 사건들이 꼬리 치면서 지금까지 그 잔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요한 워딩이 계엄과 명태균 김건희 관계를 가장 명쾌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명태균 특검뿐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위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왜 황금폰이냐?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통화했던 것이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인지 다 드러나는 이 상황, 여기는 위법한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선 공천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걸 알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황금폰을 이미 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여기 포렌식가 다 끝났어요. 예. 근데 발표를 안 하고 그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에서야 이야기가 이제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이걸 통한 것인지 몰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예. 조사하고, 수사하겠다.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기를 명태균 게이트는 바로 비상계엄의 방아쇠다, 트리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금폰이라는 이것이 여권 전체에 있어서 사실상 폭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이 보든 말든 간에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봐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검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죠. 저희가 사실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방송에서 예. 도저히 비상계엄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유가 뭔지를 사실 대통령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물론 지금은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혹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면서 뭐 계몽령 이런 것이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는 있으나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명태균 씨의 어떤 이런 진술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심지어 또 그 이후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안으로 구속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혹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이 황금폰, 한마디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계기가 됐다라고 좀 지적하는 궤가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평론가님 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맞아요. 것이 예. 12월 2일이었어요. 예. 12월 2일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3일 날 추경호 20억 원 수수 의혹이 터져났어요. 예. 동시에 그날 아침 10시에 네.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얽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데 그걸 비상계엄이라 생각이 못했던 거죠. 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와서 생각할 때 12월 2일 날 황금폰 이야기하고 예. 3일 날 밤에 비상계엄 얘기했다면은 예. 이 디데이를 이렇게 정한 것.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딱 왜 3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약 거죠. 12월 2일 날 터질 것이 만약 예측이 됐다면 다급하게 12월 3일을 사실은 선포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3일 날은 평일이잖아요. 의원들이 서울에 다 있었을 예. 때였고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었으면 의원들이 다 지방 자기 활동하기 네. 때문에 150석을 못 맞출 수도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밤 10시 반?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새벽에 열었으면 또 사람들이 이걸 또 막기가 힘들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런 시기라든지 이런 거 보았을 때 12월 2일 그 다음날 3일 날 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퉈질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12월 3일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뭐 그 이후에 준비를 했는데 뭐 다급하게 빨리 그렇죠. 한 건지 아니면 12월 3일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그때 한 건지 또 이제 그 이후에 중앙선관위나 이런 어떤 선거 관련된 부정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계엄군들을 국회에 배치를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전체 다 맞물려 네.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무엇이 될것 같습니다. 진실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약간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었고 실제로 구속되면서도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명태균 씨 있는 교도소 현장을 좀 방문을 하고 청문회를 그곳에서 열겠다고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도 또 해요. 특히나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지정을 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공익제보자 지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회유책일까요?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걸까요? 사실 명태균 씨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부부하고 이 관계가 예. 굉장히 밀접했는데 예.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은 11월 14일이죠. 예. 왜냐하면 그때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으니까. 예. 그때 구속될 때 이야기가 내가 구속되고 한 달 이내로 예. 정권 무너진다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 달 후에 진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봐서 이 명태균 씨 얘기는 맞긴 맞는데 예. 이것이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민주당에다가 공익제보자 신청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보나 신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는 상태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공익제보자로 만약에 선정될 경우는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음 대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굉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제가 여쭤보는 건 명태균 씨가 아직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미 떡고물을 챙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이 사실 명태균 씨와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몰라서.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예. 그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회에서 하는 건 예. 불출석하는데 예. 만약에 현장 질의 교도소로 와서 아, 예. 현장 질의나 청문회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나를 구속시키면 정권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지금 명태균 씨는 여권 수뇌부라든지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왜 나만 뒤집어 씌우냐 네. 라고 하면서 나만 어떤 의원 누구 지지자 체제야 네. 이름 얘기한 것도 네. 온통 다 화살 촉이 자기에만 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억울하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사이를 민당이 공익제보 신고자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 아닌가? 파고든 것으로 예. 좀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검찰은 지금 이 황금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포인트 다 했으니까. 네, 실제로는 알고 있을 텐데 그럼 경찰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소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과 이 만약에 민주당이 명태균 씨 공익 제보나 이렇게 해서 뭔가 회유의 형태로 조금 들어가는다가 청문회를 열었는데 감옥에서 만약에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해버리면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할 국면이 아니고 예.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이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입장 바꿨잖아요. 예. 태세 전환이거든요. 다 태세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명태균 씨가 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한다? 그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권력들이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발을 빼는 있죠. 듯한 예.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는 과격해지고 조금 더 강성해지는데 대통령 지키는 시위는 조금 더 강성해지는데 뒤에 있는 권력들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산해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다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좀 느낌은 있습니다만 뭐 확신은 가질 수는 없고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예, 근데 정광훈 씨가 예. 자기 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 선 긋지 예. 않습니까? 예. 아마 정치권에서도 지금 예. 조만간에 9차, 10차 변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출마 안 할 수 없죠. 대통령 출마 네. 조기 대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맞물려 있으면은 힘들어요. 선거 못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선 긋는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제가 보는 것도 사실 오늘 이제 한동훈 뒤에 저희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처럼 뭔가 의지를 살짝 표명하는 듯한 느낌과 검찰이 함께 궤를 같이 했다라는 부분과
뭐 여러 가지 좀 정황상 뭔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뭐 그냥 내용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이 좀 발의됐고 예. 법사위 논의했거든요. 일단 민주당 계획은 27일 날 본회의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명태균 특검법이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를 깔아주기 위한 예. 꼼수다. 예, 예. 그래서 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세계관 관점하고 예.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쪽은 현재 재판 상황 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했냐면은 예.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니 예. 민주당이 망상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12.3 사태를 민주당 쪽에서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이걸 내란죄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예. 그것을 계엄과 무관하게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국무위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민주당은 내란 탄핵을 획책했었다. 네.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라면서 그것이 안 먹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짚고 넘어가냐라고 하면 특검법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쪽에서 다 정치 이득이 이익 손해 다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은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가 컸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네. 조금 더 명태균 특검법 입법 쪽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나 조사,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 관련된 부분 좀 뒤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요즘 계속 논란되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어떤 노상원 수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과 명태균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안이 모두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연관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평론가님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연관이 없을 수는 없죠. 아, 네. 연관이 연관이 있다라고 예. 좀 보신다라고 좀 보고 예. 사실 저도 노 전 사령관 수첩 좀 뭐 돌아다니는 거 좀 봤습니다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여당 대표라든지 그 중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 사회계 인사가 여러 등장을 합니다. 수거 등의 어떤 충격적인 문구도 파편적으로 좀 적혀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내란 혐의 재판이라든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과 예. 함께 또 이야기되는 게 홍장원 메모라고 보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이제 향후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따라서 영향이 이제 네.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평시에는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표현들 그렇죠. 수거하고 폭침하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서는 사살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도 안 하다가 예. 이게 현실화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방송 못할 뻔했어요. 예. 예. 둘 중에 한 사람 잡혀갈 뻔했다니까. 평론가님이 잡혀갔겠죠. 저는 뭐 잡혀가진 이 않았을 것 상황이 같은데. 그냥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네. 그냥 옛날에 있었구나라는 역사가 네. 아니라 맞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12.3 계엄 비상계엄 사태에서 홍장원 제1차장의 메모가 네. 뭐 4종류냐 3종류냐 뭐 여러 말은 예, 많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수거 대상자들 이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수첩과 메모에 동일하게 뭔가 끌어내야 하는 뭔가 감금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어느 정도 좀 나와서 뒤에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따라서 법원에 이것이 예. 뭐랄까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거는 따로 문제고 예. 대신 이 자체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과 홍장원 메모는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마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도 허위 사실이고 망상이다. 그다음에 뭐 홍장원 메모도 자기의 소설이다. 이렇게 또 뭔가 민주당 쪽에 유리한 증거를 뭐 위조했다. 뭐 아니면은 뭔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좀 진행되는 거 좀 보고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짧고 굵습니다. 뭔가 굳은 결의를 다지는 발언 같은데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 대표가 정치행보 재개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예상은 되고 있었고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우파 쪽에서는 2달 만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다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툭 까놓고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평론가님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잊혀지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슬픔이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아직은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기 때문에 사실 직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업을 또 얻기 위해서 정치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치할 때 권력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확실히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면서도 왜냐하면 낙하산이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낙하산이 권력 의지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이제는 드러낸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권력 의지가 없는데 생계형 때문에 권력 의지가 생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떠밀려서 왔는데 이제는 해보니까 뭐 괜찮은데 그래서 권력 의지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만나뵌 적이 없어서. 전 대표 정도면 생계 가지고 고민할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첫 번째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난해 12월 16일 날 대표직에서 그만뒀어요.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 16일 날 이틀 후에 그만뒀어요. 확실하게 자기의 행보를 딱 선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여권 가운데 범여권 가운데 유일하게 저는 이준석보다 훨씬 더 팬덤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 중에 저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보수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팬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정치행보를 재개를 이야기하는 걸 예상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전 대표 시절 또는 그 전에 장관을 하고 있었던 시절부터 못마땅했던 것이고 지금 미묘하게 그 개판회에 갈등은 있으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나마 그 유력 인사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당 전체가 그거 아스팔트 쪽으로 쓸려가는 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함께 이렇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 이걸 내부에서 보면은 우리 다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약간 좀 내부 총질처럼 느껴지니까 또 우파에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친한계 혹은 친유승민계 등이 어쨌든 뭐 반윤계라기보단 뭐 비윤계라고 좀 볼까요? 비윤계가 어쨌든 큰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야만 하는 수순이었고 또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수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을 쓴다는 의미 사실 좋죠. 책을 쓴다는 건 의미가 그냥 한 개인적으로 책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정치 평론을 하니까 정치에서 책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책을 한 3권 정도 냈어요. 그런데 책을 쓰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힘든 일인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아요.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목표 의식이 명확하게 있고 음. 시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 책을 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의지죠. 대선 출마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의 네. 대표로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표 역할을 할 때 네, 그 상황과 앞으로의 정치 비전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그런 어법이고 제가 잘 아는 게 네, 제가 정치인들 대신 예, 예, 그 정치인 자서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많이 대피를 많이 해줬어요. 음,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네. 나는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해서 잘 팔리지 않는 책을 써가지고 음. 예, 선거 전에 홍보용으로 나오는 네. 거죠. 이 상황은 음. 사퇴 후에 한동훈 대표가 김종인이라든지 조갑재라든지 네. 이 보수적인 인사들 많이 만나면서 네. 조언도 구하면서 자기의 길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외연도 좀 확장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 새로 이렇게 조기 대선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아픈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우파 쪽에서는 항상 그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새로움과 신선함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데려와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어떤 이런 수순들 민주당 쪽 좌파 쪽에서의 어떤 그런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뭔가 지도자 정치 지도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람을 불어서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이었잖아요. 왜 자꾸 우파 쪽에서는 이런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는 그래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로얄 로드를 걸어왔습니다. 검찰총장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고위직들만 했단 말이에요. 당대표까지 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대선 주자로 바로 간다? 그게 먹힌다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해석되시나요, 평론가님? 사실 한국 이거는 이제 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정치인을 뽑아준 유권자의 문제입니다. 예.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보수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예.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국회든 대통령이든 뭐 이렇게 일을 대신해 준다는 대의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데 네. 유독 그 소위 해서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예.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예. 사실 이명박이라든지 뭐 이해창 전 총재나 박근혜라든지 이해창 전 총재 다 외부에서 끌고 온 인물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 내부에서 성장해서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어쨌든 국회의원들끼리는 우리가 모든 카르텔을 쥐고 있으니 와서 바지 사장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나요? 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해서 초짜거든요. 예.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마 정치가 이런 거라고 배우는 건 아마 선거 때 이거를 정치로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엄을 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치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끌어안아서 예. 자산은 불리고 부채는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누가 얘기했냐?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예. 김대중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 거기서 점수 많이 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와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죠. 위에서 꽂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자체의 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인원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한 전 대표의 어쨌든 대선 출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선출될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을 좀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여당 대권 주자들은 다양한 우회로로 대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조기 대선을 말 못하는 홍길동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 말 만드는 거 진짜 홍길동당이 되는 네. 거죠. 홍길동당.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아들아 얘기하지 못하는 홍길동당이 됐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안고 결국은 갔으니까. 결국 안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 끌려간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칼같이 절단하게 되면 지지율 폭락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문수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관계 설정을 할지 맨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탄핵을 막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 지금 다른 당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길동당이라는 놀림이나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네. 맨 처음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국민의힘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지금 권영세냐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예,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탄핵되고 심판 가게 됐을 때 예.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확연하게 끝날 것처럼 먼저 선언하고 일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방어하다 보니까 음모론으로 빠지게 되고 예.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쪽의 어떤 정리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네. 뭔가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생길 거는 같습니다. 우선은 좀 보고 차기 대선 주자로 좀 꼽히는 주요 정치인 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사실 좀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호감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유라고 좀 분석하시나요?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했고요. 예.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나온 건 아니고 예. 보니까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예.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이 16.1%예요. 높네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조사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네네.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호와 불호가 명확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인데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불호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를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긴 하죠. 예.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예. 20대, 30대 남성들의 예. 지지였거든요. 20, 30대 남성들 지지를 어떻게 끌고 왔냐라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끌고 왔다. 네.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서 끌고 왔어요. 네. 어쨌든 표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져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대표를 옹립했는데 예. 나중에 당대표 하면서 쫓겨났단 말이죠. 네. 그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그 쫓겨났던 방식을 똑같이 벤치마킹에서 허은하 대표를 쫓아내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주변에서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가? 네. 네, 이준석이 그런 가는 질문은 좀 곳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란이 네, 일어난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하나 하고 어쨌든 맨 처음 시작을 갈라치기부터 시작했으니 일단 남성들은 지지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번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진정성을 그러니까 특히 네. 비상계엄 상황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 네. 그냥 가만히 뭐 얘기했고 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보 쪽에서 굉장히 손해 입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네. 애매모호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혐오층만 더 커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40% 넘은 것은 네, 이제 네. 이재명 대표 둘리고
나머지 빚과 그 네. 거의 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37%. 37%, 네. 홍준표 대구시장 36%. 36%.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좀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사실 국민들은 그 엘리트에 대한 또 반감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이자 지금 의원은 사실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저런가 뭐 개인적인 뭔가 의견 표출이 너무나 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팬덤 정치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사이다적 발언으로 여기까지 예. 온 분이시고 그런 예. 부분에서 봤을 때 전 사실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가 조금 이런 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은 참 힘든데 많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기는 호불호가 있다 이거예요. 네. 일은 참 잘하는데 네. 호불호가 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정치인은 사실은 그런 어떤 호불호가 국민들에게 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근데 엘리트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전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이준석 의원에게 이거를 그러니까 매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네. 호불호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하고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예.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뭐 엘리트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엘리트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상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예. 다 상쇄가 가능한데 예. 이준석만의 반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고 저도 사실 이준석 의원과 방송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현재의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그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의 미국 정치 컨설턴트들의 일반적인 흐름은 정치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정치를 게임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거든요. 그 정치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죽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게임으로 접근한다?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칼 로브라든지 뭐 딕 모리스 같은 그런 정치 예. 컨설턴트들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예. 난 그게 너무 재밌어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도 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그걸 게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거다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생각한다. 이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게임일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감정 상태는 그렇지 않다.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맨 처음 이야기했던 80년 광주 거기서 예. 탄핵 찬반받 이게 집회가 열린 거에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뭡니까? 80년에 광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헌군에 의해서 피 흘리며 진압당해서 맞습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걸 게임으로만 접근한다? 이건 큰 문제인 것이죠. 정치는 게임일 수 없다. 예. 저는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하면 생각합니다.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대권 주자들의 향후 행보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선관위 해체시키고 목사가 감독해야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사람밖에 좀 떠오르진 않는데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이제 집회에서 좀 경악할 만한 발언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선관 해체시키고 목사나 스님이 좀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봤을 때 뭐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런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이런 예. 극우적인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젠다 삼아서 올리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라고 보지 않고요, 종교 자영업자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 뒷 배경에는 돈이 있어요. 예. 예.
장사하고 있거든요. 예. 카드도 가입해야 되고 네. 모두 앱도 깔아야 되고 뭐 하면서 네. 장사 되게 잘하는 종교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자극이 돼서 서부지법 사태 같은 그런 것들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5,000명이나 모인 집회에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감독하게 한다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국민저항권 같은 이런 이야기가 헌법적인 부분을 사실은 건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예전부터 네. 그 교회 강당에서부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예. 성차별적이고 예. 뭐 이런 발언들까지 많이 해오다가 이것이 사회로 나와서 지금 부정선거라든지 네. 이거 이제 헌재로 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음. 더 얘기하기가 좀 네. 뭐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파가 필요한 내용들을 살짝 껴 넣으면서 자극적인 것과 뭔가 이제 또 여론에 형성되는 부분들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뭔가 돈과 관련된 연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내에서 네. 정광훈 목사의 지분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지 집회에 등장해서 동조하는 의원들도 좀 있고요.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소위 얘기해서 아스팔트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정광훈 씨 쪽의 집회에 네. 쓸려가고 있어요. 네. 견인해내오는 것이 아니라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집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가서 90도로 정광훈 네. 씨한테 인사하고 저도 봤습니다. 김인정 의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네. 이런 상황이 과연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까? 네.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약점이 될 겁니다. 아주.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환기로만.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여야 탄핵 찬반 집결, 장외 여론전 치열입니다. 아까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명 한국사 강사들이죠. 전한길 강사와 황연필 강사가 각각 집회에 참여를 해서 상반된 목소리를 좀 냈다는 건데요. 둘 다 같은 한국사 강사인데 탄핵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죠. 예.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계몽령이라고 선언을 했고 예. 여기 광주 출신인 그 황연필 씨 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란 수계를 옹호할 수가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격렬하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민주주의 국가는 맞는데 예. 그럼에도 한계는 있는 것이 사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에 준하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선 긋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두 사람 모두 구독자 100만 명이 좀 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인데 특히나 2030 세대에게 소구력, 호소력이 좀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의 삶이 역사입니다. 예. 역사 강사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어져 오는 삶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전을 알려주는 직업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얼마나 슬픈 역사를 겪어왔습니까? 예. 그런데 두 사람 다 굉장히 그 말도 잘하고 호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거 양쪽으로 양비론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저는 지금 왜 갑자기 그 전한길 씨가 여기로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한길 씨 보니까 예. 지금 뛰어든 이후로 네.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124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이 정광훈 씨와 마찬가지로 내라는 돈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서 각 당 지도부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시즘을 침묵하고 있다. 또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들이 야외 투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야외 투쟁에 힘을 실는 모양새입니다. 각 당도. 이런 게 사실은 광장 정치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예. 이렇게 그 광장이라든지 어디든지 바깥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표현하는 이 자체의 이면에 예. 법을 초월하는 예. 혐오의 정치와 증오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광주에서의 집회를 가지고 예.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간 광주에서 예. 오히려 그 계엄을 옹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 박지원 의원도 예. 예수님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러한 집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으로 매도한다. 아니다. 일반 국민이다. 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예.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말은 맞죠. 예. 근데 그럼 김일성 만세는 왜 처벌해요? 이게 웃긴 게 네.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김일성 만세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아직도 저렇게 살아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 헌법에 뭐 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기본권 제한을 국가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제한을 그러니까 내란을 할수 있는 거죠. 옹호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 저는 사실 좀 하나 좀 또 여쭤보고 싶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약간 신변 공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9차, 10차 변론기를 지정을 했고 네. 계속적으로 대통령 쪽에서 요구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이제 국정원 1차장의 다시. 증인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근데 법조인으로서 사실 이렇게 받아주면요, 네. 논란이 되는 걸 받아주면 그래 니네 해볼 거 다 해봐. 약간 이런 뉘앙스가 법조인들은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느끼죠. 어떻게 보신다고 보시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인데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 없냐 예. 이걸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네. 이것이 결국 가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소위 딴지 걸기라든지 네. 계속 시비를 거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또 그 개인에 대한 성향까지 문제 삼으니까 예. 초식에 갖다 놓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리고 변론 방향이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쪽 변론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저는 그런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무리한 겁니다. 결과는 그래도 3월에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 원래는 이제 예. 두 번의 더 하지 않았으면은 예. 2월도 충분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3월 초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초중순에는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혹시 그걸 여기서 얘기할까요? 그래도 뭐 3초 남았으니까. 8명 전원 탄핵.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